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의 시기가 지나고 고려 왕조의 원 간섭기가 도래하는 배경이 된 주요한 결정과 고려 왕조가 생존을 선택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묘사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더 이상 승산 없는 전쟁을 강행할 명분이 상실되게 됩니다. 고려와 몽골의 6차 전쟁에서는 고려 전체 인구였던 500만 중에 무려 4%에 달하는 20만이 넘는 국민이 북방의 심양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셀 수 없는 국민이 사망하는 참혹한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3번의 전쟁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전쟁에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감수하게 했던 그 독단을 고수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은 과거에 몽골 측이 제의했던 국왕의 입조, 그리고 강화도에서 본토로 출륙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실제로 자기가 수행하려는 생각을 가져야지 실리와 명분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절충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없게 되면은 실리를 생각하지 않고 명분의 문제로만 계속 함몰되기 쉽습니다. 무신 정권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 틀어박혀서 국가의 위기를 온몸을 던져서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무했고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자기 존재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고통을 배경으로 자신들만의 허상을 그리면서 자존심을 유지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왕실이 그런 무신 정권의 보신주의와 허상에서 벗어나서 굴욕적인 선택일지언정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데 오늘 이야기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현실의 선택은 이후에 고려 왕조의 족쇄를 채우기도 하는데 생존을 선택한 대가인 이 족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 간섭기의 빛과 그림자를 알기 위해서는 고려가 국왕의 입조를 어떻게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는 당시의 국왕 고종이 타국 조정에 직접 입조하는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명분도 있었을 뿐더러 당시의 국왕 고종이 상당히 고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59년 4월 21일 당시 태자였던 왕전이 수행단 40명과 함께 몽케칸에게 입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고려의 태자였던 왕전은 나이가 41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태자라고 하면 생각하는 젊고 말끔한 이미지가 아니고 중년을 맞이한 나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입조를 맡겼던 이유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 북방의 요양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마침 고려 정벌을 목표로 다시 진군 중인 송길대왕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자칫하면 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송길대왕의 군대는 태자 왕전의 사신단을 마주하고 다시 한번 출륙을 주장하게 됩니다. 왕전은 앞뒤 가릴 거 없잖아요. 지금 몽케칸한테 입주하러 가는데 출륙을 거부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건에 오케이 하게 되고 송길대왕의 사신은 그대로 고려로 가서 출륙에 응한다는 고려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고려 군사의 손으로 강화도에 축조한 삼중의 성을 모두 철거하게 합니다. 태자 왕전이 송길대왕의 군대와 벌인 단판으로 인해서 고려와 몽골의 전쟁은 사실상 종식되게 되고 강화도의 삼중성이 철거됨으로써 고려의 항목 노선은 명실상부한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왕전은 다시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몽케칸이 당시의 남송원정의 종군 중이었고 당시 몽케칸의 행궁이 현재의 섬서성 육반산이었기 때문에 태자는 북경을 거쳐서 육반산의 근처인 서안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국왕이자 부왕인 고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종이 사망하게 된 거는 1259년 6월 30일인데 당시의 통상적인 통신 속도를 감안했을 때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국왕의 서거 소식이 태자인 왕전한테 전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태자 왕전은 비통한 마음과 함께 불과 사흘 동안 상복을 입었다 벗고 다시 육반산으로 가서 몽케칸에게 입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미 몽케칸이 사천성의 조어성에서 사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전사를 했다는 설도 있고 질병으로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태자 왕전은 부왕 고종의 죽음을 접하고 또 청천벽력 같게도 몽케칸의 죽음까지 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당초에 목표로 했던 몽케칸의 입조가 물거품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태자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당대 고려가 협상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과거에 몽골에서 칸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칸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권력 암투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권력 암투의 소용돌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라구는 아랍 원정을 수행 중이었고, 쿠빌라이가 남송 원정, 그리고 아리크 부케가 북방에서 본영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자인 왕전은 저 멀리 아랍에 있는 훌라구를 제외하고 근처에 있는 쿠빌라이 그리고 아리크 부케 중에서 어떤 편에 설지 거취를 정해가지고 이역 만리까지 떠나온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빌라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고려는 구제를 받게 되죠. 이게 전략적인 판단인지 우연이었는지는 다소의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한 게 사실인데, 그 근거는 고려기의 원종 부분에서 태자 왕전이 직접 남쪽으로 향해서 남송 원정 중에 군을 돌이켜가지고 북상하는 쿠빌라이의 군대를 양양 지역에서 조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자가 직접 남쪽으로 향했다면은 이거는 쿠빌라이를 선택했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자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의 주장으로는 황하 이남의 개봉에서 쿠빌라이와 조우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소극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민 끝에 아리크 부케한테 입주하려다가 조금 더 가까운 쿠빌라이로 선회했을 그런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양에서 쿠빌라이와 만난 왕전이 쿠빌라이와 함께 이 지역까지 북상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쿠빌라이를 선택했다는 설이 훨씬 더 우세하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태자 왕전은 왜 아리크 부케가 아니고 쿠빌라이를 선택했냐? 이 노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아리크 부케와 쿠빌라이의 전략적 노선과 컨택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컨택 포인트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쨌든 태자 왕전이 아리크 부케나 쿠빌라이와 직접 대면하기 전에 그 수하에 있는 인물들과 먼저 물밑 접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이 수하에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이 왕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먼저 아리크 부케의 주변부를 본다면은 아리크 부케는 북방에 몽골 초원을 근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몽골의 칸들이 유지했던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람을 송민과 영민으로 나눠서 자기들이 제시한 굴복의 조건을 완전하게 달성하지 않을 경우는 즉각적인 군사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그런 단호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고려와 계속적으로 충돌이 있어 왔고 태자 왕전은 이 점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여러 한족 대신들을 참모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왕전도 사전 조사 중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알게 됐을 거고, 이런 한족 대신들이 과거 중국 왕조가 고려를 대하는 외교에서 외왕 내제와 같은 모호한 방식의 여러 양해를 해줬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왕전 입장에서는 이런 이해가 충실한 참모를 데리고 있는 쿠빌라이 쪽이 사전에 물밑 접촉하기에 훨씬 더 이루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당대의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왕전이 양쪽에 사신을 보내서 그 반응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왕전의 선택은 컨택 측면에서의 용이점, 그리고 남송 원정에서의 병력을 상당히 온전하게 보전하고 북중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쿠빌라이, 왕전의 선택은 쿠빌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가 아리크 부케와의 대칸 다툼에서 승리하면서 왕전의 선택은 대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대성공은 생존을 위한 대성공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한 생존 측면이 아닌 생존을 보장한 이유에 그 생존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흔히 고려에 불괴토풍의 배려를 해주었다. 그러니까 고려가
몽골에 굴복하되 고려의 독자적인 정체성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립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죠. 일단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려 왕실의 격하입니다. 고려 국왕은 조나 종 같은 묘호를 꾸준히 쏘았는데, 원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일국의 제왕이나 제상들이 죽은 다음에 부여받는 충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묘호를 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에 대한 충이라는 걸 전제로 한 원의 제왕으로서의 성격이 이 고려 왕의 정체성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쓰는 용어나 호칭이 한 단계씩 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황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숨은 노력이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선왕 같은 경우는 천자의 칠묘제를 재현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과거의 외양 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변화 외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원나라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나라의 혈연이 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의 지방 세력화가 미묘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 황실과의 혈연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과 쿠빌라이의 인연이 가장 극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1269년입니다. 이 시기 고려는 여전히 이면의 무신 정권이 과거 태자였던 국왕 원종에게 꾸준히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면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원종을 폐립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 원종의 폐립 사건에 원 황실이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종은 5개월 만에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데요. 원나라는 고려의 왕이 무신 정권에 의해서 폐립된 이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고려의 대신보다 훨씬 더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1270년에 원종의 세자와 원황실의 공주가 장차 혼인을 하도록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때인 충렬왕부터 황제의 사위, 그러니까 원나라의 부마가 되게 됩니다. 이로써 고려 왕은 단순히 원의 제왕이 아니고 원의 관료로서 더 강력한 안정성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원에 대한 예속도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부마인 것까진 좋은데 일단 이 부마인 고려왕이 등극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고려왕이 등극하게 되면은 그 왕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차기 부마가 되는 구조였는데, 새로 등극한 고려왕은 자신의 부인인 원황실의 공주와 차기 부마인 자신의 아들로부터 계속해서 간섭과 견제를 받게 되고, 이거는 원황실의 의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원황실의 공주는 당연히 그 영향력을 강대하게 행사할 수 있었을 거고, 차기 부마인 고려 국왕의 아들도 원나라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 원나라 내부 인사들과 교유하면서 사실상 세뇌라고 할 수 있는 원의 색채를 아주 강하게 입었기 때문에 고려에 돌아와서도 고려의 국왕에게 지속적인 간섭을 보이게 됩니다. 국왕께서는 나라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사냥과 연애를 자주 벌이시냐, 뭐 이런 방식의 간섭인데, 태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간언을 올릴 수 있지만, 원의 부마인 태자가 올리는 간언 자체가 원으로부터의 압박으로 이어지는 그런 미묘한 지점을 고려 왕실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 왕과 그 아들의 갈등으로 충렬왕과 충선왕이 번갈아 가면서 폐위되고 즉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고려 최악의 암군 시대였던 충수광과 충혜왕도 원에 의한 폐위와 등극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나라는 부마 책봉을 통해서 새로 등극한 왕을 계속해서 원의 공주와 태자로 하여금 견제하게 하는 혈연에 의한 견제책을 1차적으로 썼고, 두 번째로 고려를 원의 지방 단위로 미묘하게 편입하려는 간섭을 시행했습니다. 그 장치 중에 하나가 고려 국왕을 정동행성 승상으로 삼은 건데요. 행성이라고 하면은 쿠빌라이가 새로이 행정 단위로 삼았던 걸로 현재 중국의 행정 단위인 성의 기원이 됐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준비하면서
고려를 원의 지방 세력화해서 일본 원정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고려의 국왕을 정동행성 승상으로 삼게 됩니다. 일본 원정을 빌미로 고려를 독립국가, 원의 지방 행정구역 이 사이에 모호한 영역으로 정의하게 되는 그런 모략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원나라가 간섭을 행하려고 하는 지역에 행성을 설치해가지고 교두보로 삼는 전략은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동 지역에 요양행성을 설치하고 여기에 만주의 군벌이었던 나얀이 반발한 거를 이전 방송에서 묘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전은 쿠빌라이가 친정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던 내전이었죠. 이 내전의 결과 쿠빌라이가 결국에 승리하게 되지만 이 내전에서 쿠빌라이와 쿠빌라이의 간섭에 반하는 반쿠빌라이 세력의 대립이 굉장히 광범위했기 때문에 카다한이란 인물이 고려로 흘러들어서 침공함으로써 고려에서는 합단적의 난이라고 칭하는 몽골 북방 세력의 침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원이 고려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려에 원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했고 그런 움직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동행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를 원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입하려는 그런 견제는 심왕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더 심화되게 됩니다. 이 심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 설명해드렸지만 몽케칸의 6차 전쟁 시에 납북된 20만 명의 고려 백성으로 구축된 안무 고려 군민 총간부, 이게 심양왕 내지는 심왕이라는 시기가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몽케칸은 납북된 고려 백성으로 총간부를 세워서 고려의 정통성 자체를 위협했지만 원간섭기에 고려와 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과거에 고려 백성이 납북되었던 지역이 고려와 원의 결절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고려 주민 400호가 심주와 요양 사이에 이주되고 이 지역에 몽골식 마을인 이르겐 3개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몽골식의 촌락에 고려의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양국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이런 융합적인 형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후에 고려의 국왕인 충선왕이 원의 부마로서 원나라의 대칸 계승 분쟁에 크게 공헌하면서 심양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심왕으로 격상돼서 우리가 심양왕과 심왕을 혼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충선왕 당대에는 고려 국왕과 심왕의 시기가 하나였기 때문에 고려 심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충선왕 이후가 됩니다. 충선왕 이후로부터는 심왕과 고려 국왕이 분리가 되게 되면서 이 심왕이라는 시기가 엄연히 원나라의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고려가 원의 행정구역으로서 편입돼야 된다는 견제와 간섭을 시행하는 도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묵자흑이라고 심왕이 원의 제왕이자 이 지역과 인접한 고려가 자꾸 원의 완전한 지방 세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공작들은 고려 내부에서는 부원배들에 의해서 입성책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게 되고 이런 부원배들은 원의 고위층과 혈연관계까지 맺으면서 고려 국왕을 계속해서 압박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 간섭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마책봉을 통한 고려 국왕 견제, 그리고 정동행성과 심왕이라는 장치를 통한 점차 원의 지방 세력화하고자 하는 공작, 이런 장치를 통해서 생존은 보장받았지만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약하면은 고려가 생존의 길을 찾아서 생존과 명분을 조화시키려고 하지만 원나라가 마련하는 장치, 그러니까 혈연관계의 수립과 꾸준한 원의 지방 세력화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코 아름답지 않은 현실을 겪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과 중국 같은 대국과 정치 경제적인 의존성이 굉장히 큰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상대국이 우리에 대한 견제의 수로서 낼 수 있는 카드들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를 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시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사에서 유사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전략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참고 상황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원나라의 쇠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고려 국왕이 원나라에서 중요한 정치 세력이 된 만큼 중간중간 고려 국왕이 역으로 원의 내정에 간섭한 그런 상황들도 종종 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줄이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이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